네, 이번에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라는 말 대부분의 분들이 입에 달고 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스트레스 때문에 열받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사는데 또 이 스트레스에는 나름 점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1부터 10 순위 보고 계시죠? 그리고 또 11에서 20 순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사건들이 나름 순위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1순위부터 3순위 보시면 아무래도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사망이 가장 스트레스 점수가 높죠. 자, 이런 식으로 점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점수화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스트레스를 경험하긴 하지만 특히 어떤 사건이 스트레스가 되는지를 이해해야 또 그 영향력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면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과도하게 받으면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반응을 하고 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일단 너무 피곤해요. 아무리 자도 계속 피곤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무겁고 그리고 어깨나 목이나 팔다리가 쑤시고 그죠? 그리고 눈도 따끔거리고 숨쉬기도 아주 심한 경우는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이거는 뭐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 거죠. 너무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런데 잠도 안 와. 게다가 먹는 것을 낙으로 사는데 소화도 안 돼. 뭐 이런 증상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물론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그냥 이유 없이 자꾸 울고 싶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자꾸 짜증이 나거나 그리고 뭔가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걱정이 계속 생겨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나란 존재가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행동이 좀 달라지는데요. 원래는 되게 사람들을 만나고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을 만나기가 싫고 말하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과음이나 과식을 한다든지 일에 집중이 안 된다든지 뭐 손톱을 좀 강박적으로 깨문다든지 다리를 자주 떤다든지 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이나 또 우리의 마음에 좋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혹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아유 말이야 좋지 말이야 쉽지 그게 가능해? 이게 무슨 스트레스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계속 그대로 가지고 살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루틴,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내가 진짜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뭐 등등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나는 변화가 필요해. 그죠? 떠나야겠어. 뭐 아니면은 부부관계일 경우에는 우리 너무 자꾸 싸우니까 우리 아이를 가져보자. 뭐 이렇게요. 아니면은 이사를 가볼까? 뭐 이런 큰 변화들. 글쎄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어디론가 떠나는 거. 이거는 뭐 효과가 있다라고도 저는 들었는데요. 확실한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돌파구는 큰 변화,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일수록 최대한 지금까지 내가 유지해 왔었던 규칙적인 어떤 루틴들,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능한 변화는 적게, 그죠? 그리고 좀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미국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확실히 다른 점이 뭐냐면 뭐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한국 사람들은 계속 자신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요거 잘하면 이제 다음은 뭐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지? 뭐 이런 것들.
아무래도 뭐 한국의 분위기가 경쟁이 심하고 뭐 이래서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저에게 계속 요구를 한다면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이걸로 충분하겠어? 라고 계속 저에게 요구를 한다. 그러면 아마도 저희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으며 자랐고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걸로 되겠니?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내면화해서 지금 또 그 누구도 나에게 아무 말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스스로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막상 또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나요? 자, 너무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나에 대한 기대를 좀 현실적으로, 뭐 너무 낮추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연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연구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일단은 켈리 맥고니걸이라는 이 연구자가 연구한 연구입니다. 미국에 한 7만 명 정도, 상당히 많은 숫자이죠. 미국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해 당신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당신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참 후, 7년 후에 이들이 얼마나 뭐 사망했는지, 혹은 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일단 7년 전에 이 질문에 저 스트레스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7년 후에 건강하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나름의 반전이라고 할까요? 그 결과는 뭐냐면 7년 전에 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서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7년 전에 스트레스가 나한테 별로 해롭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 실험이 무엇을 시사하는가? 최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 그렇다면은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스트레스가 나한테 되게 긍정적인 효과도 줘. 나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점이 되게 좋아. 라고 생각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아직까지 설득이 안 되셨다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리차드 쉘턴의 연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리차드 쉘턴에 따르면 물론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는 몸에도 마음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쉘턴 박사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크게 5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정량의 어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두뇌의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뇌신경 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시켜주는 뇌 화학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머리를 더 좋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면역력도 강화되고요. 또 내성도 강화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든 시기를 겪고 나면 나에게 면역이 생긴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 많이 하죠. 더 큰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어떤 효과들이 있는가? 뭐 아동 발달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많은 스트레스 말고요. 어느 정도의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은 임산부들의 자녀가 한 2세까지 더 발달을 빨리 한다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동기부여도 되죠. 우리가 마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면 일에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결정된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약간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약간씩 받으면서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거. 이 점을 기억하시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해도 적어도 스트레스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켈리 맥고니걸이 실시한 또 다른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해에 당신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까? 라는 질문과 또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했고요. 5년 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가 뭐였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던 사람이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만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의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가 특히 저에게 인상 깊었던 이유는 바로 이 연구가 75년 동안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는 1938년도에 시작됐고요. 하버드 대학생이 몇백 명,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이 위치한 보스턴이라는 미국의 대학에 가난한 동네에 사는 젊은이들 몇백 명, 총 7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고요. 이후 75년 동안 이 사람들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추적했다는 거는요, 이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 사람들의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심리검사도 실시하고, 이 사람들 주변 사람들도 인터뷰하고, 이렇게 한 거죠. 지금 현재 이 중에서 80여 명 정도가 살아있다고 하고요. 750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졌던 직업도 되게 다양했고, 이 750명 중에 미국의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75년 동안 750명, 물론 750명이 아니었겠죠. 나중에는 그 중에 사망하신 분들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분들을 쭉 추적해 봤더니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나중에 한 50대, 60대, 70대 때 행복하려면 지금 무엇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가?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이 연구자가 20대, 3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 행복하는데? 그랬더니 부를 많이 얘기했대요. 돈.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 하지 않으실까요? 20, 30대 뿐만 아니라. 그런데 실제 결과는 이 행복을 결정짓는 7가지 요인에는 부나 명예, 학벌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행인 건가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7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이것들이 7가지 요인입니다. 이 중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인간관계, 또 안정적인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었다는 거죠. 즉 인간관계 꼭 결혼 생활만일 필요는 없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이것이 결국 스트레스의 악영향을 줄일 뿐만 아니라 나의 70대, 80대의 행복과 건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Z세대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성인들의 대처 방식,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긍정적인 생각,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것처럼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러면 20, 30대들은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까? 기존의 세대들, 기성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점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고, 물론 이들이 말하는 어떤
공동체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성세대에서는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주로 오프라인 위주였다면 이 젊은 세대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는 장소나 그런 성질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을 만나 스트레스를 푸는 건 비슷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의 20, 30대들은 최근까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욜로와 플렉스를 강조했습니다. 욜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지금의 행복을 추구하자라는 거죠. 저축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산다든지, 내가 사고 싶은 거를 한다든지, 투자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리고 플렉스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뭔가 돈을 멋지게 쿨하게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자기 과시를 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욜로나 플렉스 개념이 20, 30대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묘하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최근 20, 30대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대요. 근데 여기서 물론 자기 개발은 공부, 영어 공부,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물론 꼭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20, 30대에게 자기 개발은 신체 건강 관리, PT 받고 요가, 필라테스 하는 거, 아니면 또 다른 취미 배우는 거, 아니면 재무 관리, 요새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20, 30대에게 많이 유행인데 이런 것들 하는 거, 이런 자기 개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 따르면 이 지난해부터 SNS를 타고 20, 30대 사이에서 루틴이라는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루틴은 매일 꾸준히 반복되는 일상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10분 동안 명상하기, 스트레칭하기, 아니면 매일 2리터 물 마시기, 아침 공복에 유산균 챙겨 먹기와 같은 그닥 에너지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하게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실천한 다음에 SNS에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의 MZ세대는 사소한 성취에 의미를 두고 정신 건강을 관리하면서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루틴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20, 30대들이 루틴에 집중하는 것은 실제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변화는 좋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